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미국 기업들 모두 합해서 작년에 쌓은 현금이요. 1조 6,4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한 해 전에 비해서 한 12%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불황이라고 해도 많이 늘었죠. 그런데 이 가운데 80%가량 한 9천억 달러 정도는 해외에다가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미국 법인세율이 꽤 높거든요. 38%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돈값, 이자율은 거의 0% 가깝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져와봤자 돈도 못 벌고 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에다가 이렇게들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 기업들도 돈 버는 족족 은행에다 예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면 좋습니다. 그런데 풀지 않으면은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죠.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또 가계소득도 늘어서 소비가 느는데 자금의 선순환, 이게 요즘 막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공개됐던 대기업 등기임원 연봉 보시고 어떠셨어요? 억소리 나지 않으셨어요? 너무도 실감이 안 나는 금액이라서 오히려 무덤덤하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연봉을 공개하자는 취지가 잘 살지 못했고 또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KTX 개통 10년을 맞았습니다. KTX가 우리에게 가져온 경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아주 뜨겁게 끝나는 하루였습니다. 사실은 위도우 드레싱이 끝났기 때문에 네. 하락하지 않겠는가 그러게요.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실제로 오전장에는 상당히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아침 시작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장중에 중국에서 PMI 발표가 나왔습니다. PMI가 50을 넘는 수준의 네.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승 기조를 끝까지 이어가며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상승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천연물 시장에서 동시에 강력한 매수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수 살펴보면은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6.37, 0.32% 상승하면서 1991.98포인트로 이제 2000선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네.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7.50포인트, 1.38% 상승하면서 549.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좀 크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4월의 출발이 지금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줄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네. 보시나요? 이번 주말에 또 펀드 흐름들 확인을 하게 될 터인데요. 네.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아직 조금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 마지막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 옵션 파생 시장에서 네. 옵션의 상방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네, 즉 풋을 매도하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거래 대금이 4조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생 시장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흐름들은 언제든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승이 중국발 호재
외에 파생 시장에 의한 상승이라면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후폭풍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참여 심리는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시장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반대입니다. 예.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가격적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스크는 커지고 기회는 조금 적어진 거고요. 반대로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져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인데요. 네. 심리는 꼭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2000선에 다가서면 최근 2년간 2030을 호쾌하게 뚫어준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큰 호재가 생긴 것들이 아니라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그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 전 세계 기업들이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업들도 네. 좀 그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아쉬워요. 예.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네.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이제 곧 휘청을 청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났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률은 MSCI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실 배당을 좀 많이 한다면 사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 참여자들도 상당히 그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요. 뭐 이런 그 배당금 받으면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빚도 갚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주 유효한 그런 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당을 통해서 조금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거니까요. 자기의 주인들한테 환원하는 거니까 나쁜 것도 없고요. 뭐 그런 식의 방법을 좀 쓰면 어떨까. 이제 4월부터 배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배당이 예. 들어오는 배당 시즌이 되는데요. 네.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에 환입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당을 준 기업들의 주가가 굳이 나쁠 이유도 없는 상황인 네.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뭐 나쁠 건 없고요. 그리고 배당금 때문에 주식시장이 4월 달에는 그동안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난주부터 있었던 주가 상승폭이 꽤 됐기 때문에 이제쯤 즉 2000포인트 정도 근처라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조금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기억하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피로도 그 말씀을 염두에 둬야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0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온 거는 또 반갑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일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호재로 상승을 한다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이 LG화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LG화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인 3%대 중반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예. 네네. 이 종목의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즉 중국과 관련된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좋다면 아마 2000포인트 돌파를 네. 한번 보게 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실적이 당장 호전되는 건 아니죠. 리커창 총리가 최근에 했던 얘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리커창 총리가 마치 구원투수처럼 급하게 나와서 성장률 하락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고 통화정책까지 언급을 했다라는 점은 지금 중국 상황이 좋다면 과연 등장했을까? 위기이기 때문에 소방수가 등장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상황이 그렇다는 건 한국의 소재 기업들의 앞날에 예. 뭐 이렇게 창창한 햇빛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의 첫날에는 그래도 거래가 좋아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밖에 좀 다녀오셨어요, 점심 때는? 네. 예, 날씨가 참 좋죠. 남산 쪽에서 식사를 했는데 아주 꽃이. 네, 좋으셨겠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50대 이상, 중노년층이라고 쓰셨네요. 네. 예, 이분들의 생활비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 얼마나 드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전국에 50세 이상 한 5,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노년을 맞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일까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50대 이상 부부가 있는 집에서는 136만 9천 원이라고 답을 했고요. 예. 개인으로 따지면은 부부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면은 83만 4천 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이제 필수 예.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요거 말고 그보다 좀 나은 적정 생활비 개념은 얼마일까 이런 질문도 했는데요. 네. 그거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192만 9천 원, 개인은 119만 3천 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약간 좀 그래도 사람다운 삶을 유지하려면은 한 193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50대부터 60대 그리고 고학력자일수록 생각하는 생활비 수준이 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정도 필요한데 실제 준비가 거기까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예, 이 50대 응답자 가운데 국민연금이든 뭐 공무원연금이든 이런 공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비율이 33.6%, 3명 중 1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네, 예. 그리고 이런 공적연금에서 받는 돈이 지금 가치 기준으로 네. 54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이제 도입됐을 때가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이후 세대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될 텐데 어쨌든 노후에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필수 보장 수단인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것이고 예. 든든한 어떻게 보면 안전막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필요 조건이고요.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힘들겠죠. 특히나 그러니까 의료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료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빼고 계산을 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냥 별 탈 없이, 별 질병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산다 이런 전제를 깔고 한 거니까 만약에 의료비 부분이 들어가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노후에 두 가지 꼭 연금과 보장성 보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들. 그러니까 여기서 연금이라는 건 국민연금 외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되는 여러 가지 연금 상품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설계들은 서둘러서 많이들 해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새 총재 취임식이 있었죠? 네,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사를 통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통화 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통화 정책의 핵심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면서 이 일관성 있고 또 예측 가능한 정책 운용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이 한은과 시장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가겠다. 돌려 말하면은 전임 총재 시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죠. 물론 한국은행도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시장과 이 소통에 오류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중앙은행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 자체가 시장의 이 어떤 존엄성, 권위를 인정받기보다는 자꾸 어떤 냉소의 대상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이걸 아마 복원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4년 전에 김중수 총재 같은 경우는 취임할 때 한은도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이제 한은이 정부와 상당히 보조를 맞춰서 맞추겠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꼭 한국은행이 무슨 독립투사 단체도 아니고요. 반정부 단체도 아니고 당연히 정부와 조율을 맞춰야 되는데 다만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되고 각을 세울 땐 각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주열 총재는 한은도 정부다가 아니라 한은은 국가정책기관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와의 관계에서 좀 앞에 총재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한국은행의 아무튼 전반적인 재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전임 총재가 남겨놓은 좋은 유산은 물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바꿔나가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성철 부장께서 쓰신 칼럼 제목이 인상 깊었어요. 리틀의 이성태도 안 되고 안티 김중수도 안 된다라고 하셨던데 네.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한은도 정부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우리를 놀래키셨었고 그런 행보를 보이셨던 거에 비해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새 총재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한은 얘기하니까 또 이제 또 소비자 물가 얘기를 또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한은이 지금 기준 목표치는 상승률이 2.5에서 3.5%잖아요. 네. 네. 지금 3월 소비자 물가는 얼마나 상승했나요? 지금 1.3%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네. 대비. 사실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안정되어 있는 수준인데 네. 최근에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이거보다. 작년 10월에 0.9, 그렇죠. 11월에 1.2, 그다음에 계속 1.1, 1.0 이렇게 와가지고 일각에서는 좀 성급하긴 합니다만 디플레 오는 거 아닌가, 디플레이션 징후 아닌가 이런 우려도 네. 나왔었는데요. 물론 지금 디플레를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1.3까지 올라갔고요. 이거는 작년 7월 이후, 작년 8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이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물가. 네. 농산물하고 이제 석유류 가격을 뺀 근원 물가가 2.1까지 나왔으니까, 물가는 상당히 이걸 뭐 기조적으로 다시 상승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낮다라는 느낌의 그런 단계는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2.5에서 3.5%니까요. 네. 그거를 2015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맞추려면은 뭐 작년에 한 번쯤 금리를 조정했었어야지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네.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 잘 되고 있죠.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네. 뭐 엔저 문제도 있고 경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수출은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엔저 또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여러 가지 네. 악재 속에서도 지난달에 수출이 이 497억 6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금액만 따지면은 이 작년 10월 그때가 504억 달러였는데 그때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월간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수입은 455억 7천만 달러, 수입도 3.6% 늘었고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41억 9천만 달러 흑자가 났는데 모양이 괜찮아 보입니다. 수출도 5.2% 정도 네. 늘고 수출이 수입 역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는 3.6%니까 예. 어쨌든 수입이 는다는 건 국내 내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무역 수지 40억 달러 정도 연간으로 지금 1, 3월이 58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면 아마 200억 달러 조금 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출은 모양새가 굉장히 좋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아베노믹스가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은 일본은 오히려 거꾸로죠. 네, 그쪽은 수입이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풍문으로만 듣던 정말 대기업들의 등기 임원들 연봉 공개가 됐죠. 누가 얼마 받는지 호기심이 일정 부분 풀리기도 했지만 역시나 이 공개 후에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런 얘기서부터 아니 누구는 또 왜 공개를 안 하느냐 내역을 더 상세히 해라 이런 내용들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웹사이트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이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연봉이 대거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3월의 마지막 날에 우르르 나오면서 연봉 순위도 쭉 매겨졌는데요. 액수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한테는 비현실적이어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못하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근데 또 반쪽짜리인 것이요. 등기 임원이 아닌 회장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봉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야 이 등기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에 취지가 살아나겠느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고됐던 것이기도 하고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죠.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봉 공개한 이후의 여론 또 재계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에서는 사실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었죠. 네. 그전에도. 왜냐하면 사회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또 조직 내에서의 위화감 조성.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사전에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 공개로 그런 우려들이 좀 현실화된 부분도 있고 네. 또 반대로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또 긍정적인 방향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예. 이제 주주 자본주의를 택했고 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연봉의 격차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페어한 그 어떤 게임의 룰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과연 그 정도의 연봉을 받을 만하냐 네. 라는 어떤 합리적인 접근은 좀 설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네. 어제 공개된 내용을 좀 살짝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지난 11월 달에 네. 자본시장법의 그 변경을 인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는 그 상위 5명이나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등기 임원으로 한정이 됐고, 예. 그것도 5억 원이란 그 금액으로 한정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전체 그 CEO 스코어가 조사한 51개 대기업 집단을 조사했을 때는, 전체 그 등기사 중에서 약 그 361개 회사 등기 임원이 연봉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중에 5억 이상 연봉자는 292명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5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15억 4천만 원 정도. 네. 예. 근데 어제 이제 연봉 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SK 최태원 회장이라고 하니까 진짜 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왔어요. 예. 왜 이건희 회장이 아니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회사의 등기사직을 네. 맡고 있죠. 이번에 다 사퇴를 하시긴 하셨지만 4개 회사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하이닉스, 그다음에 SK CNC 이렇게 4개 회사를 맡고 있으면서 그 각각의 연봉을 합산해서 연봉 킹이 된 거고요. 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도에 법정 구속 이후에 책임을 지고 모든 등기사직에 사퇴를 하셨죠. 네. 그 이후에 미등기 임원으로 돼 있지만 전혀 연봉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약속했기 때문에 연봉이 영원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희 회장은 여기서는 이제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간 것이 됐지만 뭐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받은 소득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오늘 이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개인적인 소득에 한번 그 순위를 매겨보자. 네. 과연 그 30대 그룹의 그룹 총수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소득을 2013년도에 소득을 올렸느냐라고 예. 저희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 전혀 소득이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배당 소득만으로 이건희 회장이 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약 배당금이 얼마인가요? 1,078억입니다. 그렇네요. 연봉이 0원이라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일반인들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네. 예.
금액이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다 털어서 했을 때 또 2위는 누구였나요? 2위는 세계 2위 그룹이죠.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고, 아, 네. 근로소득으로 140억이 신고가 됐고요. 네. 그리고 배당금으로 495억 해서 예. 635억이 분석됐습니다. 아유, 그래도 많네요. 예, 절반 정도 3위는 내려왔지만. 예. SK 최태원 회장이 역시 예. 연봉킹이란 말답게 근로소득은 301억 그리고 배당금으로 285 해서 네. 586억 정도를 네. 그렇게 받아간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은 4, 5위는 또 누구신가요? 4위는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이에요. 예, 아들. 예. 예. 정의선 부회장은 근로소득으로 24억. 네. 예, 그리고 배당금으로 229억 해서 253억 정도가 분석됐고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은 왜 없느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면서 미등기 임원이죠. 그래서 예. 대략 예측은 되지만 실제 그 연봉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삼성전자의 현재 근호연 부회장 같은 경우가 최고연봉 62억이기 때문에 예를 예. 들어서 60억 정도를 받았다. 예. 같은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배당 소득으로 120을 받았으니까 한 1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은 5위 안에는 안 드는 걸로 지금은 나왔나요? 네. 예. 5위는 LG그룹의 고문무 회장이 5위가 되셨어요. 역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순서가 거의 나타나네요. 네, 그 그룹 순과 비슷한 네. 게 그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또 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라든지 또 둘째 따님 에버랜드 패션 부문 사장이죠. 이서연 사장이.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은 대략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방금 말씀을 하셨고.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의 등기 사장이기 때문에 약 30억으로 공개가 됐고요. 네네. 예, 공개가 됐고, 그러니까 예. 삼성가에서 유일하게 이제 임원이 그렇군요. 공개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서연 부 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에버랜드의 미등기 사장으로 돼 있어요. 예. 경영기획실장으로 사장이 돼 있어서 삼성 에버랜드에 이번에 공개된 그 김봉영 사장 같은 경우의 연봉이 19억이니까. 19억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같은 네. 사장급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도 그러면 이제 대충 네. 30억에 18억 정도 19억을 다 하면 되는 것 같고 예.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도 제일기획 예. 사장 그다음 호텔실가 에버랜드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만치 않게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사실 현실감이 안 드는데. 예.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은 구속 수감된 상태잖아요. 네. 예, 그 작년에 또 이제 구속 상태여서 사실상 회사에 어떤 뭐 결제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경영에 대한 전략을 짠다든지 이런 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연봉을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300억?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상당한 그 이론의 그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SK그룹에서 밝혔듯이 거기에서도 많은 의사결정을 하셨고 여러 가지 등기사로서의 활동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래도 약간은 궁색한 변명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했겠죠. 네. 외계질 때보다. 그래서 이번 아마 공개가 상당한 부담감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눈 이런 분들은 다 재벌 그룹 일가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삼성전자의 내 부문의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소득 격차가 얼마나 좀 벌어지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전문 경영인만 따로 이제 소칭을 해서 한번 분리를 해봤어요. 네. 역시 1위에서 16위까지가 네. 1위에서 13위까지가 모두 삼성그룹에서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1위는 삼성전자의 근호연 부회장이시죠. 예. 네, 67억 7천. 그리고 그 갤럭시 시리즈로 그 삼성전자의 상당한 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IM 사업 부분장이신 신종윤 사장 같은 경우가 62억인데 네. 사실 신종윤 사장 같은 경우는 그 이 카운터가 네.
그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러니까 10개월치 연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 네네. 2월 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실제 합친다면 군의원 부회장보다 높지 않나 예상도 듭니다. 네. 예, 윤부근 사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TV 사업 부분 쪽을 이끄시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10개월치 연봉이 50억이에요. 그래서 네. 앞에 두 달치를 좀 더 합산한다면 좀 더 많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요. 이제 또 외였던 거는 실제 삼성그룹의 실세이신 최지성 부회장 같은 실장 같은 네. 경우 이분이 39억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낫다는 거는 실세이긴 하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은 공정하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너하고 전문 경영인의 차이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전문 경영인은 말 그대로 네. 그 대리인이죠. 예. 사실은 그 연봉 공개라는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게 최초로 시행된 것이 1933년도에 미국입니다. 네. 역사의 배경을 보면 1933년도는 미국의 대공황 직후예요. 그 대공황 직후에 그 소유주와 경영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주주들이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경영을 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내세웠고 이분들을 네. 에이전시라고 표현을 해요. 예.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표현하면서 그 대리인들을 이제 감시하는 한 방편으로 사실 연봉 공개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좀 모르고 있었던 이런 연봉들, 등기이사 임원들의 이 연봉이 공개가 된 것이 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였었는데요. 네. 그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잊고 있어요. 네. 취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같이, 네. 미국에서는 전문 경영인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이 됐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이 도입됐어요. 네. 그렇다면 경영인을 감시하기보다는 사실 소유주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이 법이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오너를 감시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의 법안의 일환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 예. 그 30대 그룹의 그 등기 임원 중에서 오너는 17%에 불과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원래 법의 그 본질에 대한 그 목적이 많이 지금 상실한 상태고, 네. 그렇다면 아마 제도적 보완, 이 법을 제대로 살리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등기된 임원들도 뭐 오너 일가일 경우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경영에 관여를 하면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완이 돼야지 될 텐데 네. 그러려면은 또 과정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부점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등기임원, 비등기임원을 생략하고 그 각 기업의 상위 연봉 탑5 정도는 공개를 해두는 게 맞다. 포함해서 둘 다. 포함해서요. 예. 네, 등기임원 포함해서. 네. 그래야만이 어떤 그 이 법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처음에 공개된 그 연봉 내역서를 보면요. 원래 자본시장법을 보면 연봉이 왜 이 연봉을 주는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돼요. 주주들한테. 예. 근데 대부분이 뭐 사교에 의해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라고 간단 명령이 돼 있어서 최소한 그 기본급은 그렇더라 치더라도 예. 이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경영 성과를 내줘서 이 경영인한테 이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데 대한 합리적인 설명 분명히 주주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네. 지금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좀 맨 처음에 드렸을 때는 질문이기도 한데 네. 등기, 비등기 임원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네. 임원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책임을 진다라는 점에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런 순위 매기자고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업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 연봉이라는 거는 영어로 보면 compensation이죠. 네. 보상입니다. 보상이라는 거는 어떤 성과라는 게 분명히 따질 거고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따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봉 공개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제대로 하자라는 것이 원래 목적이죠.
그렇다면 주주들,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기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그분의 충분한 함증 설명과 네. 연봉이 이렇게 경영 성과가 되어서 연봉을 이 정도 준다는 대한 그 이해관계를 좀 앞으로 좁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도 알고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돼야 될 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간밤에 이상한 기술이 발전되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보기술, IT의 발전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산업으로 경제를 짚어보는 그런 순서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 다 아시죠? 내가 쓰고 있는 아이폰, 아이팟, 맥북 이런 것들이 애플의 상징이다. 여기에까지는 알고 있지만은 애플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그걸 좀 짚어볼까 합니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름이 참 예쁘세요. 네. 네, 이름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애플, 저도 좋아하는 기업이기는 한데요. 지금 세계에서 정말 가장 반짝반짝하는 기업 몇 개 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애플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예, 지금의 애플은 어느 정도 위상에 올라와 있다고 할까요? 네. 현재 애플이 2013년 하반기부터요, 서비스 중심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고, 예. 그 저력에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구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애플이 이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해왔거든요. 네. 보스턴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데이터 센터를 시작해서 오레곤주의 프라임빌까지 해서 2015년까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무려 82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원을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또 투자할 예정이거든요. 예, 이는 국내 기업들이 엄두도 못 낼 엄청난 규모와 투자 비용이고요. 설사 충분한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왜 애플이 이처럼 클라우드에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그럼?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네, 애플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소비자들의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인데요. 예.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식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안에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서비스하는 상황 인식 서비스나 증강현실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 아마 뻔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프로그 데이터라는 게 내가 애플의 기기를 씀으로써 나에 대한 모든 활동이 다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이제 저장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이제 서비스로 이제 전환시킨다는 얘기죠.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이걸로 다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애플이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까?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상황인식 서비스라는 것과 이제 증강현실 서비스인데요. 예. 이걸로 이제 전환을 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맞게 그냥 기기가 알아서 이렇게 상황을 인식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이 클라우드와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데요. 네. 소비자들의 로그 활동이라 그래서 로케이션 서비스, 즉 현장의 위치 정보 내지는 그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를 이제 전부 다 측정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반해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이제 서비스를 이제 구현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증강현실이라고 하면은 전 그 예를 많이 드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그 주인공 탐 크루즈가 나와서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손대면은 스크린이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죠, 말하자면은. 구글 글라스로 예. 대변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구글 글라스로 설명을 하는 게 더 좋겠군요. 네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애플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애플 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렸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스티브 잡스가 1996년도에 애플로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네. 당시 애플이 그 침몰하는 배나 다름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잡스가 복귀를 하자 이제 당시 여러 많은 이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제 중단을 시켰고요. 당시에 이제 한 두 가지 제품에 이제 모든 총력을 기울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탄생한 게 바로 파워 매키토시 이제 G3나 아이맥.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 아이맥은 투기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죠. 이게 그렇죠. 애플 역사상 공전의 히트작이 된 거죠. 그게. 예. 그런데 이제 이 아이맥이 애플을 현재 메이저 기업으로 도약시킨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애플이 오늘 만든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이팟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2001년도 1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맥월드 컨퍼런스에서 아마 이제 PC의 생산의 시대는 가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 시대가 새롭게 열릴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인터넷 시대는 넘어서 이제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로 시대가 가고 있다. 네. 근데 이 맥이 모든 그런 디바이스들을 아우르는 디지털 허브가 될 거라고 이제 확신한 거죠. 네.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게 네네. 나올 때만 해도 그냥 세련되고, 네. 음악을 정말 그냥 파일 단위로 찾아서 저장하고 들을 수 있고, 그냥 여기에만 초점을 소비자들은 맞췄는데, 정말 네네. 애플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디지털 허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렇죠. 것이었잖아요. 세상을 네네. 바꿔놓은 그런 제품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이제 당시에 이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콘텐츠 판매 시장이 연동되고 여기 이제 아이튠즈가 나오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온라인 음악 시장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 여기 이제 되죠. 예. 아이팟이라는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애플의 이제,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네네. 해야 되겠죠. 예.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그 기존에 이제 애플 제품이 디자인이 좋고 또 사용자 중심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큰 축을 작용했다면 네. 또 아이폰을 중심으로 이제 앱스토어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 예. 그러니까 그 애플이 앱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아이폰의 생태계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애플은 계속 혁신이라는 단어하고도 또 계속 맞물려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애플이 그렇게 혁신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하나의 시넷 보도 자료로 한번 인용을 하면요. 네. 애플의 성공의 비결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공식 WR3가 있는데 WR3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W는 와시 예. 씻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린스 헹군다는 뜻이고 리피트 반복. 예. 그러므로 리인벤트 재창조하는 것이며 예. 애플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실적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기본 공식을 고집스럽게 따르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시넷이 설명하는 이 WR3 중 워시는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제품에 대한 이제 존경심이나 팬들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네. 기존 제품을 충분히 새롭게 그리고 애플의 우아함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이죠. 네. 헹군다는 린스는 제품 주변에서 탁월한 분위기, 아우라를 만드는 이제 과정인 거고 결정적인 단계는 사실 이 반복, 리피트에 있죠. 네. 이 앞서서의 그 씻고 헹구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인데 네. 이거를 통해서 애플 제품의 지속적인 재창조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짚은 겁니다. 네, 이게 애플의 역사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들여다보려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이제 네네. 애플의 제품들은 아이팟을 시작으로 해서 보면은 다 앞에 아이가 붙어요. 네네. 지금 이제 아이워치가 개발이 되고 있고 아이패드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네네. 뭐 이제 아이카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네네. 그것들을 좀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들을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 애플이 그 성공한 과정을 보면요. 네. 기획적으로 아이디어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네. 기존에 실패한 제품들을 낚아채서 전에 말씀드렸던 WR3 과정으로 재창조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예를 좀 먼저 그 시계, 워치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2001년에 미국 IBM 연구소하고 네. 일본의 시티즌사가 공동으로 리눅스를 탑재한 손목 시계형 컴퓨터인 워치패드 1.5를 개발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예. 또 MS도 2003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빌 게이츠 회장이 새롭게 발표한 스마트 개인 객체 기술, 스팟이라는 이제 시계를 탑재했는데 실패했죠. 예. 그런데 이 스팟이 꽤 좋았거든요. AM이나 FM 주파수에 남는 그 주파수를 활용해서 네. 이메일이나 예. 약속 또는 생일, 캘린더, 날씨, 교통정보, 영어 이런 것들을 시계로 알려주는 이제 서비스였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편집장님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네네. 않아서 여기서 일단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얘기는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들풀 네. IT 뉴스 편집장이었습니다. KTX가 개통 10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싶은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개통 10년을 맞은 KTX의 경제 효과를 따져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